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의 조선 팔도에서도 가장 험준하다는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 인적이 드문 마을이 있었답니다. 그 마을에서도 가장 외따로 떨어진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가 매서운 눈보라 속에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문틈을 파고드는 깊은 겨울밤. 그 집에는 소리라는 처자가 홀로 호롱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낡고 누렇게 바랜 의서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아버지 한때 궁궐의 어이였던 그분이 남기신 유일한 유산이었지요. 방 안은 매캐한 약초 냄새와 아궁이에서 새어나온 연기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역적의 딸이라는 주홍 글씨를 새긴 채 이곳으로 쫓겨난 후 소리의 세상은 이 작은 방이 전부였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밖에서는 죽은 나뭇가지를 핥히는 바람 소리가 짐승처럼 울었지만 방 안은 숨이 막힐 듯한 침묵만이 감돌았지요. 소리에게는 말벗이라곤 아버지의 책들과 그 책에서 배운 약초들의 이름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침묵 속에서 세상을 원망하는 대신 아버지가 옳았음을 증명이라도 하듯 묵묵히 의술을 익혀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살아있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며칠간 쏟아지던 눈이 잠시 잦아들자 소리는 겨울산에서 힘겹게 캔 약초를 망태기에 담아 장터로 향했습니다. 쌀이 떨어진 지 이미 오래였습니다. 십리길을 걸어 도착한 장터는 비록 날은 추워도 사람들로 붐비며 활기가 넘쳤습니다. 왁자지껄한 장사치들의 외침 뜨끈한 국밥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 떠들썩함 속에서 소리는 섬처럼 외로웠습니다. 그 무엇도 그녀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리가 쌀가게 앞에 다가가 망태기를 조심스레 내려놓자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날아와 밝혔지요. 저기 역적의 딸이다. 재수 없는 아이. 쌀가게 주모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망태기 안에 귀한 약초를 보지도 않고 대번에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썩 물러가거라. 내년의 부정한 기운이 내 장사를 망칠라 주모는 소리치며 소리의 망태기를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정성껏 캔 약초들이 꽁꽁 얼어붙은 흙바닥으로 힘없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혀를 차거나 외면할 뿐 누구 하나 나서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 속에서 소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묵묵히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굳게 깨물었습니다. 그깟 쌀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뿌리 박힌 죄인의 딸이라는 낙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흙이 묻은 약초를 하나하나 다시 주워 담았습니다. 시린 손끝보다 더 시린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축 처진 어깨 위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었고 결국 그녀는 빈 망태기를 짊어지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해는 이미 산 너머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외딴 집으로 향하는 길은 더욱 쓸쓸했습니다. 소리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죄가 없으시다고, 하지만 이 세상 누구도 그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방 안을 채우는 것은 다시금 무거운 침묵과 뼛속까지 시린 한기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돌아와 다시 낡은 의서를 펼쳤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그녀가 기댈 곳은 오직 그뿐이었습니다. 그 시각 저 멀리 도성 한양의 궁궐 깊은 곳에서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삭풍이 기왓장을 울리고 가는 소리만이
텅 빈 편전을 맴돌았지요. 옥좌에 앉은 젊은 임금 의원은 관자놀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지끈거리는 통증 아니 마치 거대한 쇠망치로 머릿속을 내리치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또다시 그를 덮친 것입니다. 용안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가느다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주상 전하 옥체를 보전하시옵소서. 내의원 수장인 최어이가 엎드려 아뢰었으나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염려보다 관습적인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그가 내미는 것은 늘 똑같은 쓰디 쓴 탕약뿐이었습니다. 그 약은 고통을 잠시 먹게 할 뿐 결코 뿌리를 뽑아내지 못했습니다. 허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병이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님을, 왕위에 오른 이래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하게 하는 이 고통은 끝없는 정쟁과 음모, 그리고 자신을 옥죄는 왕관의 무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최어이는 이 지병의 원인을 그저 과중한 정무로 인한 심화라고만 진단했지요. 하지만 그 진단 뒤에 숨겨진 무능함과 어쩌면 더 교묘한 무언가가 있음을 허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탕약을 물리고 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답답한 궁궐 거짓된 충성으로 가득 찬 신료들의 얼굴숨 막히는 예법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마침 지방 관아의 비리를 몰래 살피라는 밀지도 올라와 있었지요. 짐은 사냥을 떠나겠다. 헌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신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냥을 빙자한 비밀 암행에 오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최소한의 호의 무사만을 대동한 채 그는 질식할 것 같은 궁궐을 빠져나왔습니다. 목적지는 남쪽 민심이 흉흉하다는 소문이 들려오는 지리산 인근이었습니다. 찬 공기를 마시며 말을 달리자 잠시나마 머릿속이 맑아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지리산 자락에 가까워질수록 날씨는 급변했습니다. 하늘은 먹물을 푼 듯 어두워졌고 이내 장대 같은 눈발이 앞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살을 내는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애써 눌러왔던 두통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격렬함으로 헌을 덮쳤습니다. 머릿속이 깨질 듯 아파오고 온 세상이 빙빙 돌았습니다. 그가 알지 못하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의 몸속에 쌓여온 미묘한 독소가 마침내 지병과 추위와 결합하여 그를 덮친 것입니다. 말에서 떨어진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전하 호위무사들의 다급한 외침이 눈보라 속에 흩어졌습니다. 헌은 휘청거리며 몇 걸음 걷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짙은 안개와 눈보라가 뒤섞인 숲속. 제왕의 흔적은 순식간에 하얀 눈 속에 파묻혀 버렸습니다. 호위무사들은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고 애타게 주군을 찾았으나 안개 낀 숲은 그들의 목소리를 삼켜버렸습니다. 한편 그 시각 소리는 텅 빈 쌀독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장터에서 겪은 수모보다 당장 밀려오는 허기가 더 고통스러웠지요. 이대로라면 며칠을 더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소리는 망설였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지요. 겨울사는 호랑이보다 무서운 법이라고.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눈보라가 잠시 잦아든 틈을 타 그녀는 낡은 솜저고리를 단단히 여미고 다시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찾는 것은 눈 속에서만 자란다는 귀한 버섯설이 쉐롱이었습니다. 그것이라면 쌀 몇 말은 좋게 바꿀 수 있을 터였습니다. 목숨을 건 도박이었지요. 숲은 깊어질수록 어둡고 음산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짐승의 울음소리인지 바람 소리인지 모를 기묘한 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소리는 두려웠지만
아버지의 의서를 떠올리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한참을 헤매던 소리는 거대한 고목나무 아래 눈 속에 희미하게 드러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서리를 찾았나 싶어 다가간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버섯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새하얀 눈밭 위에 검은 비단옷을 입은 사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옷은 이미 눈에 젖고 흙으로 더러워져 있었지만 한눈에 보아도 평범한 백성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에 밝힌 굳은 살, 하나 없는 희고 고운 손이었습니다. 소리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죽었는가 그녀는 조심스레 다가가 사내의 코 밑에 손가락을 대어 보았습니다. 미약하게나마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소리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이 험한 산중에 쓰러진 귀인 엮여서 좋을 것이 없었습니다. 역적의 딸이라는 신분은 그녀를 더욱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그냥 못 본 척 돌아서야 하는가. 법도와 예교가 그것이 현명한 길이라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사내의 입술에서 새어나오는 가느다란 숨소리를 들었을 때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소라 의원은 사람을 가려서는 아니 된다. 생명 앞에서는 귀천도 원수도 없는 법이다. 그녀의 망설임은 짧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겉옷을 벗어 사내의 몸 위에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작은 책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지만 사내의 팔을 어깨에 두르고 온 힘을 다해 그를 부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눈길은 미끄럽고 사내는 무거웠습니다. 몇 번이나 함께 넘어지고 구르기를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소리는 입술을 깨물어 피맛을 느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생명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의원의 딸로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한참의 사투 끝에 그녀는 마침내 사내를 자신의 초가집으로 끌고 올 수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산을 삼킨 뒤였습니다. 소리는 마지막 남은 장작을 털어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방 안은 금세 훈훈한 온기로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사내의 젖은 비단옷을 조심스레 벗겨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내의 가슴팍에 새겨진 용의 형상을 한 작은 흉터인지 문신인지 모를 것을 보았지만 감히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깨끗한 무명옷을 그에게 입히고 얇은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존귀한 사내가 조선에서 가장 천대받는 여인의 누추한 아랫목에 누워있는 기묘한 풍경이었습니다. 소리는 자신이 아껴두었던 아버지의 유품 중 가장 귀한 약초 상자를 열었습니다. 언젠가 위급한 환자를 위해 쓰리라 다짐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인삼과 복령을 꺼내어 탕약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약초 다리는 구수한 냄새가 방 안에 퍼져나갔습니다. 밤새 끙끙 앓던 사내는 다음날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으로 낯선 방의 천장과 자신을 내려다보는 한 여인의 그림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누구인가? 여긴 어디인가? 기억을 더듬으려 했지만 머릿속은 하얀 안개로 뒤덮인 듯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충격이 그의 기억을 앗아간 것이었습니다. 정신이 드십니까? 소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사내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만에야 그는 자신의 이름인 듯한 한 글자를 겨우 내뱉었습니다. 현쉼, 어지럽다는 뜻이었을까? 아니면 어렴풋이 떠오른 이름의 한 글자였을까? 소리는 그가 스스로를 현이라 부른다 생각했습니다. 소리는 그 이름이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지만 굳이 캐묻지 않았습니다.
현나리, 우선 이 죽부터 드십시오. 그녀는 정성껏 끓인 흰죽을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현이라 불린 사내 임금위원은 생애 처음으로 느껴보는 낯선 따뜻함 속에서 아무런 의심 없이 그녀가 내민 죽을 받아들었습니다. 궁궐의 수라상이 아닌 역적의 딸이 끓여낸 멀건 흰죽 한 그릇이 얼어붙었던 그의 몸과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리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서 며칠이 흘렀습니다. 현이라 불리는 사내는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해내려 애썼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짙은 안개에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궁궐의 화려하지만 차가운 침전이 아닌 이 누추하지만 온기가 도는 방 안에서 그는 태어나 처음으로 타인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소리는 그가 누구인지 묻지 않았고 그는 자신의 과거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묵묵히 한 사람은 약초를 다리고 다른 한 사람은 그것을 마시며 기묘한 동거를 이어갔습니다. 소리는 끼니 때마다 정성껏 흰죽을 쑤었고 현은 흙바닥에 앉아 묵묵히 그릇을 비웠습니다. 그 모습은 조선의 지존이라기보다 그저 길 잃은 나그네와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끔찍한 고통이 다시 현을 덮쳤습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격렬함이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 쥐고 방바닥을 굴렀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고 입에서는 짐승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창백하게 질린 그의 모습을 본 소리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풍병이나 한기가 아니었습니다. 소리는 직감했습니다. 그의 몸속 깊은 곳에 무언가 근원적인 불균형과 막힌 기운이 자리하고 있음을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아버지의 유품 중 가장 소중히 간직해온 칠이 벗겨진 작은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둠 속에서도 은은하게 빛나는 한 첩의 은침이 고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아버지에게서 배운 의술의 정수이자 지금껏 감히 누구에게도 사용해 본 적 없는 비기였습니다. 나리, 송구하오나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일을 믿으셔야 합니다. 현은 고통 속에서도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역적의 딸이 감히 자신에게 침을 놓으려 하다니. 하지만 소리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에 찬 눈이 아니라 병마와 싸우는 의원의 눈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리는 호롱불 아래에서 은침 하나를 뽑아 들었습니다. 그녀는 의서에 적힌 혈자리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을 감고 손끝의 감각에 모든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현의 이마와 목덜미를 스치며 막혀있는 기의 흐름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게 침을 꽂아 넣었습니다. 놀랍게도 바늘이 꽂힌 순간 머릿속을 내리치던 망치질 같은 고통이 잠시 멎는 듯 했습니다. 소리는 침을 놓은 채 밖으로 나가 눈을 한 웅큼퍼와 끓이던 물에 국화와 쥐오줌 풀뿌리를 넣고 달였습니다. 마음을 안정시키고 깊은 잠을 돕는 약차였습니다. 현은 조금 진정되었지만 여전히 얕은 잠 속에서 신음했습니다. 그는 잠꼬대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왕관의 무게, 아무도 믿을 수 없다. 끝없는 거짓. 그것은 기억을 잃은 자의 말이 아니라 영혼 깊숙이 새겨진 고뇌의 편린이었습니다. 소리는 그의 곁에 조용히 앉아 그 말들을 경청했습니다. 그녀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았습니다. 대신 약초를 다리는 불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날이 겨울 눈에 휘어지는 저 소나무는 꺾이지 않습니다. 단단함이 아니라 그 휘어지는 유연함이 생명을 지키는 법이지요.
나리의 고통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목소리에는 상처받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이해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현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지끈거리던 통증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를 올가매던 정신적인 고통의 사슬이 느슨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떴습니다. 자신을 내려다보는 소리에 맑은 눈동자. 그는 이 여인이 단순한 촌부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의술과 지혜는 궁궐의 그 어떤 어이보다 깊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안개 같던 그의 기억 속에서 섬광이 일었습니다. 궁궐의 모습, 옥좌, 신하들의 얼굴, 그리고 자신의 이름, 이헌,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추한 방문이 거칠게 활짝 열렸습니다. 눈보라를 헤치고 들이닥친 것은 갑옷을 입고 칼을 든 내금이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뒤에는 창백하게 질린 지방 수령과 함께 오만하고 냉정한 표정의 최어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랫목에 누더기 같은 무명옷을 입고 있는 임금과 그 곁에 침통을 들고 앉아 있는 소리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천한건 내년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최어이의 고함이 방을 찢었습니다. 역적의 딸년이 요사스러운 술법으로 감히 용체의 손을 대다니 당장 전연을 포박하라. 그는 자신의 무능이 탈로 날까 두려워 모든 죄를 소리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군사들이 칼을 빼들고 소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소리는 전신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가 정말 임금님이셨다니. 두려움이 뼈 속까지 스쳤지만 소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이마를 조아렸지만 목소리만은 단단했습니다. 송구하옵니다. 허나 전하의 옥체는 단순한 풍병이 아니옵니다. 오랜 세월 쌓인 독소와 극심한 심려로 기혈이 막혀 그녀는 자신이 본 진실을 외쳤습니다. 그녀의 진단은 최어이의 권위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군사들이 그녀의 팔을 잡으려던 순간 방안을 울리는 장엄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멈추어라. 모든 것이 얼어붙었습니다. 현이 아니 조선의 임금 이헌이 아픈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옷은 비록 남루했으나 그 눈빛은 천하를 호령하는 제왕의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분노로 타오르는 눈으로 최어이를 노려보며 떨고 있는 소리를 자신의 등 뒤로 감쌌습니다. 이 아이가 짐의 목숨을 구했다. 그 한마디에 방 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최어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헌은 자신의 기억이 완전히 돌아왔음을, 그리고 이 여인이 자신을 구한 생명의 은인임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군사들에게 명했습니다. 모두 물러가라. 그리고 짐은 환궁하겠다. 이 아이와 함께. 최어이가 기겁하며 반대했습니다. 전하 아니되옵니다. 어찌 역적의 잔당을 궁궐에. 헌은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녀는 의원이다. 하지만 헌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소리를 의녀로 삼는 것은 조정의 거센 반발을 부를 것이며 허대감을 위시한 세력들에게 빌미를 줄 뿐이라는 것을.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아이는 짐의 옥체를 돌볼 시계로서 짐을 따른다. 수라간의 임시 나인으로 입궁시켜 짐의 약차와 수라를 전담케 하라. 그것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교묘한 명이었습니다. 의녀가 아닌 나인의 신분으로, 그러나 임금의 곁에서 비밀리에 치료를 계속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최어이와 허대감의 무리들은 분노했지만 왕의 뜻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리산에 버려진 딸 소리는 아버지의 낡은 침통과 약초 꾸러미를 든 채
자신을 멸시하던 세상을 뒤로하고 조선에서 가장 높고도 위험한 곳 한양의 궁궐로 향하는 어가에 올랐습니다. 굳게 닫힌 걸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소리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구원이 아니라 더 혹독한 시련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궁궐의 생활은 낯설고도 차가웠습니다. 매일같이 마주하는 수많은 궁인들의 무표정한 얼굴과 엄격한 법도는 지리산의 겨울 바람보다 오히려 더 살을 내는 듯했지요. 하지만 소리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라간의 가장 낮은 나인의 신분으로 위장한 채 오직 임금헌의 옥체를 돌보는 일에만 조용히 전념했습니다. 그녀가 정성껏 달여올리는 따뜻한 약차와 독소를 제거하는 담백한 약선은 헌의 몸을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끈거리던 두통의 발작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무엇보다 밤마다 그를 괴롭혔던 악몽이 잦아들며 비로소 깊은 잠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용안의 화색이 돌자 조정의 분위기 또한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맑아진 헌은 비로소 자신을 올가매고 있던 보이지 않는 사슬들을 직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문득 그 안개 낀 숲속에서 자신을 부축하던 가녀린 손길과 역적의 딸이라 속삭이던 비통한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즉시 믿을 수 있는 내관에게 명하여 수년 전소리의 아버지여의 민연필이 연루되었던 그 끔찍한 역모 사건의 기록을 다시 가져오라 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의금부의 기록 서류들은 밤늦도록 헌의 편전부를 밝히게 했습니다. 읽어 내려갈수록 헌의 미간은 깊게 찌푸려졌습니다. 증거라곤 고작 서체조차 불분명한 밀서 한 장과 혹독한 고문에 못 이긴 어린 노비의 거짓 자백뿐이었습니다. 당시 민어이의 충절을 변호했던 소장파 신료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묵살되었고 사건은 이상할 정도로 신속하게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총지휘하며 가장 큰 목소리를 냈던 이가 바로 현영의정 허대감이라는 사실이 헌의 심장을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혔습니다. 헌은 이것이 단순한 오판이나 실수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허 대감은 선왕 시절부터 외척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휘둘러 왔으며 자신이 즉위한 이래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며 자신을 유약한 군주로 만들려 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어쩌면 소리의 아버지는 그 거대한 권력 다툼 속에서 무언가를 알았기에 혹은 너무 강직했기에 희생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의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헌은 즉시 승정원의 명을 내려 당시 그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살아남은 이들을 비밀리에 다시 추적하도록 했습니다. 칼날 위를 걷는 듯한 위험한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시각 소리는 임금의 처소 한 구석에 마련된 작은 약탕실에서 최어이가 이전에 처방했던 약재 찌꺼기들을 몰래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계라는 신분을 이용해 내의원 약방에 남겨진 기록과 약재들에 접근할 수 있었지요. 그녀의 코끝을 스친 것은 아주 미세하지만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그것은 분명 길을 보하는 귀한 약재인 부자후즈였으나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최어이는 이 약재를 임금의 기력을 돋우기 위해 아주 소량씩 탕약에 썼다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아버지의 의서에서 읽은 구절을 기억해냈습니다. 부자는 그 자체로 독성이 강해 법제 받제 과정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다른 몇 가지 약재와 섞이면 그 독성이 예측할 수 없이 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소리는 며칠 밤낮으로 아버지의 의서를 뒤지고 약방의 기록을 대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숨이 멎을 듯한 하나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최어이가 쓴 그 부자는 그 자체로는 약효가 미미했으나
만약 임금의 수라에 자주 오르는 한 가지 향신료 바로 정향띵형과 만나게 되면 그 즉시 기혈의 흐름을 막고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맹독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서서히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매일의 수라상을 통해 사람을 쇠약하게 만드는 가장 교묘하고도 잔인한 독이었습니다. 소리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오랜 시간에 걸친 독살 시도였습니다. 그녀가 숲속에서 만났던 현의 그 끔찍한 고통. 그것은 단순한 지병이 아니라 바로 이 독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발견한 의서의 구절과 약재 찌꺼기를 들고 떨리는 걸음으로 헌의 편전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거대한 음모와 맞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고 진실을 밝히려는 의원의 결의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소리의 보고를 받은 헌의 눈에서 불꽃이 일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자신의 지병을 단순한 과로로 치부하며 실제로는 독이 든 처방을 비방이라 속여 올린 최어의, 그리고 그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며 자신을 허수아비 왕으로 만들려 했던 허대감. 그 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소리의 아버지까지. 허는 즉시 어좌에 앉아 편전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허 대감과 최어이가 아무것도 모른 채 오히려 임금의 건강이 좋아진 것을 자신들의 공으로 돌리려는 듯 의기양양하게 입궐했습니다. 궐 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시위처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허는 옥좌에서 소리가 가져온 약재 찌꺼기와 아버지의 낡은 의서를 허 대감의 면전에 던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영의정. 허 대감의 얼굴이 삽시간에 굳어졌습니다. 화는 났지만 궁궐 전체를 울리는 추상 같은 목소리로 모든 진실을 밝혔습니다. 자신의 지병을 악화시킨 독의 정체와 수년 전 소리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몬 조작된 영모 사건의 진실을. 최어이는 그 자리에서 새하얗게 질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벌벌 떨며 그 비방이라 불린 처방은 모두 허대감이 가문의 빅이라며 은밀히 알려준 것이라 실토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권력에 눈이 멀어 그 약재들의 상극상콕 관계를 애써 외면했을 뿐이라고 울부짖었습니다. 허 대감은 끝까지 발뺌하려 했습니다. 역적에 딸려니 요설로 조정을 이간질하는 것이라 소리쳤지요. 하지만 바로 그때 훤히 비밀리에 찾았던 민어이의 마지막을 지켜본 늙은 의금부 관리가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민어이가 죽기 직전 음식으로 옥체를 해하려는 이라는 유언을 남겼으며 허대감이 그 유언을 덮어버렸다고 증언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드러나자 허대감의 오만하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오랜 탐욕과 무서운 권력욕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일제히 허대감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진노한 임금의 명은 단호하고도 엄중했습니다. 허 대감의 모든 관직을 박탈하고 가문의 자기 또한 거두어라. 전 재산을 몰수하여 굶주린 백성들을 위한 구휼미로 풀라. 또한 국본을 어지럽히고 충신을 모함한 그 죄를 물어 머나먼 절에고도 제랄구도로 유배 보내어 다시는 뭇을 밟지 못하게 하라. 또한 임금을 기만한 최어의 역시 내의원 직위에서 파면되어 의금부 옥사에 갇혔습니다. 그들이 평생 쌓아 올린 권세도 명예도 재물도 모두 하룻밤의 꿈처럼 사라지고 그들에게 남은 것은 차가운 돌바닥 위의 고독과 씻을 수 없는 치욕뿐이었습니다. 인과응보, 그것은 하늘의 이치였지요.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후
궁궐에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소리의 아버지 민현피러이는 억울한 누명을 벗고 신원생연되었습니다. 잃어버렸던 벼슬이 복권되었고 임금은 친히 충절존젤이라는 시호를 내려 그 넋을 위로했습니다. 소리는 더 이상 천대받던 역적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허는 소리를 편전으로 불러 그녀를 내의원의 정식 의녀로 임명하고 헤아릴 수 없는 금은보화와 비옥한 토지를 상으로 내렸습니다. 모든 신하가 그녀의 공을 칭송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조선에서 가장 고귀한 여인 중 하나가 된 것이었습니다. 허는 소리가 자신의 곁에 남아주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녀의 지혜와 의술이 궁궐에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단순한 의원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치유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그 모든 부귀영화를 사양했습니다. 그녀는 헌의 앞에 엎드려 눈물 어린 목소리로 아뢰었습니다. 전하, 소인의 소원은 궁궐의 안락함이나 높은 벼슬이 아니옵니다. 바라옵건대 소인을 다시 지리산 기슭 소인이 자라난 그 외딴 마을로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훤히 의아해하며 묻자 소리는 맑은 눈으로 임금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전하께서 주신 상으로 그곳에 작은 해민서를 열고 싶사옵니다. 돈이 없어 약 한 천 못 구하고 신분이 천하다는 이유로 멸시받는 백성들, 한때에 저처럼 버림받은 이들을 돌보고 싶사옵니다. 그것이야말로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님의 뜻을 잇는 길이라 믿사옵니다. 그 말에 훤은 더 이상 그녀를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권력의 가장 높은 정점에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음에도 기꺼이 가장 낮은 곳을 택한 그녀의 마음을, 그것이야말로 자신을 옥죄던 권력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 진정한 힘임을 깨달았습니다. 훤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그녀의 숭고한 뜻을 윤허했습니다. 그는 해민서 건립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 약속하며 자신의 곁에 두었던 옥패유패 하나를 풀어 그녀에게 하사했습니다. 이것은 짐의 뜻이니 그 누구도 너의 일을 방해하지 못할 것이다. 부디 강건하여라. 소리는 눈물로 그 옥패를 받들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마침내 되찾은 삶의 무게였습니다. 소리가 떠난 궁궐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함은 예전의 공허함이나 불안함과는 달랐습니다. 훤은 비로소 진정한 왕으로서 바로 섰습니다. 그는 허 대감의 잔당을 숙청하고 소리의 아버지를 변호했던 강직한 신료들을 등용하며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머리는 맑았고 마음은 강건했습니다. 더 이상 그는 독에 중독된 나약한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리산 기슭에는 어김없이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억울함과 편견 고통의 상징이었던 그 자욱한 안개는 흔적도 없이 거치고 산천은 연두빛 새싹으로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마을 어귀소리가 살던 누추한 초가집이 있던 자리에는 백성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깨끗한 기와집의 해민서가 들어섰습니다. 소박한 무명 한복을 입은 소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해민서 마당에서 동네 아이들에게 약초 구별하는 법을 다정하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이것은 상처를 낫게 하는 쑥이란다. 이것은 열을 내리는 치자나무 열매고,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해민서의 낮은 담장을 넘어 봄바람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한때 그녀를 역적의 딸이라 손가락질하고 멸시했던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아픈 곳이 있으면 가장 먼저 해민서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소리의 침을 맞고 그녀가 정성껏 다려주는 탕약을 마시며
병을 고쳤습니다. 소리는 그 누구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그들을 보살폈습니다. 소리는 문득 고개를 들어 맞고 투명하게 갠 봄 하늘을 바라보며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었지만 마침내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같은 시각 저 멀리 한양의 궁궐에서도 허는 산더미 같은 정무를 마치고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소리가 가르쳐 준 방식대로 내관이 아닌 그 자신이 직접 덮어 말린 맑은 노란빛의 국화차가 담긴 찻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찻잔을 들어 그윽한 향기를 맡았습니다. 지긋지긋하던 두통은 이제 그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임금의 미소에도 소리의 미소에도 더 이상 고통의 그림자는 없었습니다. 한 사람은 권력의 무게를 이겨내고 다스리는 법을 배웠고, 한 사람은 깊은 상처를 딛고 일어서 타인을 치유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안개 낀 숲속에서 만났던 두 외로운 영혼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통해 진정한 치유를 얻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복되고 오래도록 기억될 이야기였답니다.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의 조선 팔도에서도 가장 험준하다는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 인적이 드문 마을이 있었답니다. 그 마을에서도 가장 외따로 떨어진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가 매서운 눈보라 속에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문틈을 파고드는 깊은 겨울밤. 그 집에는 소리라는 처자가 홀로 호롱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낡고 누렇게 바랜 의서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아버지 한때 궁궐의 어이였던 그분이 남기신 유일한 유산이었지요. 방 안은 매캐한 약초 냄새와 아궁이에서 새어나온 연기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역적의 딸이라는 주홍 글씨를 새긴 채 이곳으로 쫓겨난 후 소리의 세상은 이 작은 방이 전부였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밖에서는 죽은 나뭇가지를 핥히는 바람 소리가 짐승처럼 울었지만 방 안은 숨이 막힐 듯한 침묵만이 감돌았지요. 소리에게는 말벗이라곤 아버지의 책들과 그 책에서 배운 약초들의 이름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침묵 속에서 세상을 원망하는 대신 아버지가 옳았음을 증명이라도 하듯 묵묵히 의술을 익혀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살아있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며칠간 쏟아지던 눈이 잠시 잦아들자 소리는 겨울산에서 힘겹게 캔 약초를 망태기에 담아 장터로 향했습니다. 쌀이 떨어진 지 이미 오래였습니다. 십리길을 걸어 도착한 장터는 비록 날은 추워도 사람들로 붐비며 활기가 넘쳤습니다. 왁자지껄한 장사치들의 외침 뜨끈한 국밥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 떠들썩함 속에서 소리는 섬처럼 외로웠습니다. 그 무엇도 그녀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리가 쌀가게 앞에 다가가 망태기를 조심스레 내려놓자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날아와 밝혔지요. 저기 역적의 딸이다. 재수 없는 아이. 쌀가게 주모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망태기 안에 귀한 약초를 보지도 않고 대번에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썩 물러가거라. 내년의 부정한 기운이 내 장사를 망칠라. 주모는 소리치며 소리의 망태기를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정성껏 캔 약초들이 꽁꽁 얼어붙은 흙바닥으로 힘없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혀를 차거나 외면할 뿐 누구 하나 나서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 속에서
소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묵묵히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굳게 깨물었습니다. 그깟살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뿌리 박힌 죄인의 딸이라는 낙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흙이 묻은 약초를 하나하나 다시 주워 담았습니다. 시린 손끝보다 더 시린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축 처진 어깨 위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었고 결국 그녀는 빈 망태기를 짊어지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해는 이미 산 너머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외딴 집으로 향하는 길은 더욱 쓸쓸했습니다. 소리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죄가 없으시다고, 하지만 이 세상 누구도 그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방안을 채우는 것은 다시금 무거운 침묵과 뼛속까지 시린 한기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돌아와 다시 낡은 의서를 펼쳤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그녀가 기댈 곳은 오직 그뿐이었습니다. 그 시각 저 멀리 도성 한양의 궁궐 깊은 곳에서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삭풍이 기왓장을 울리고 가는 소리만이 텅 빈 편전을 맴돌았지요. 옥좌에 앉은 젊은 임금 의원은 관자놀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지끈거리는 통증 아니 마치 거대한 쇠망치로 머릿속을 내리치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또다시 그를 덮친 것입니다. 용안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가느다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주상 전하 옥체를 보전하시옵소서. 내의원 수장인 최어이가 엎드려 아뢰었으나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염려보다 관습적인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그가 내미는 것은 늘 똑같은 쓰디 쓴 탕약뿐이었습니다. 그 약은 고통을 잠시 먹게 할 뿐 결코 뿌리를 뽑아내지 못했습니다. 허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병이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님을, 왕위에 오른 이래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하게 하는 이 고통은 끝없는 정쟁과 음모, 그리고 자신을 옥죄는 왕관의 무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최어이는 이 지병의 원인을 그저 과중한 정무로 인한 심화라고만 진단했지요. 하지만 그 진단 뒤에 숨겨진 무능함과 어쩌면 더 교묘한 무언가가 있음을 허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탕약을 물리고 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답답한 궁궐 거짓된 충성으로 가득 찬 신료들의 얼굴 숨 막히는 예법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마침 지방관아의 비리를 몰래 살피라는 밀지도 올라와 있었지요. 짐은 사냥을 떠나겠다. 헌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신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냥을 빙자한 비밀 암행에 오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최소한의 호의 무사만을 대동한 채 그는 질식할 것 같은 궁궐을 빠져나왔습니다. 목적지는 남쪽 민심이 흉흉하다는 소문이 들려오는 지리산 인근이었습니다. 찬 공기를 마시며 말을 달리자 잠시나마 머릿속이 맑아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지리산 자락에 가까워질수록 날씨는 급변했습니다. 하늘은 먹물을 푼 듯 어두워졌고 이내 장대 같은 눈발이 앞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살을 내는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애써 눌러왔던 두통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격렬함으로 헌을 덮쳤습니다. 머릿속이 깨질 듯 아파오고 온 세상이 빙빙 돌았습니다. 그가 알지 못하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의 몸속에 쌓여온 미묘한 독소가 마침내 지병과 추위와 결합하여 그를 덮친 것입니다. 말에서 떨어진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전하 호위무사들의 다급한 외침이 눈보라 속에 흩어졌습니다. 헌은 휘청거리며 몇 걸음 걷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짙은 안개와 눈보라가 뒤섞인 숲속. 제왕의 흔적은
순식간에 하얀 눈 속에 파묻혀 버렸습니다. 호위무사들은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고 애타게 주군을 찾았으나 안개 낀 숲은 그들의 목소리를 삼켜버렸습니다. 한편 그 시각 소리는 텅 빈 쌀독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장터에서 겪은 수모보다 당장 밀려오는 허기가 더 고통스러웠지요. 이대로라면 며칠을 더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소리는 망설였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지요. 겨울사는 호랑이보다 무서운 법이라고.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눈보라가 잠시 잦아든 틈을 타 그녀는 낡은 솜저고리를 단단히 여미고 다시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찾는 것은 눈 속에서만 자란다는 귀한 버섯설이 쉐롱이었습니다. 그것이라면 쌀 몇 말은 좋게 바꿀 수 있을 터였습니다. 목숨을 건 도박이었지요. 숲은 깊어질수록 어둡고 음산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짐승의 울음소리인지 바람 소리인지 모를 기묘한 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소리는 두려웠지만 아버지의 의서를 떠올리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한참을 헤매던 소리는 거대한 고목나무 아래 눈 속에 희미하게 드러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서리를 찾았나 싶어 다가간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버섯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새하얀 눈밭 위에 검은 비단옷을 입은 사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옷은 이미 눈에 젖고 흙으로 더러워져 있었지만 한눈에 보아도 평범한 백성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에 밝힌 굳은 살, 하나 없는 희고 고운 손이었습니다. 소리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죽었는가 그녀는 조심스레 다가가 사내의 코 밑에 손가락을 대어 보았습니다. 미약하게나마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소리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이 험한 산중에 쓰러진 귀인 엮여서 좋을 것이 없었습니다. 역적의 딸이라는 신부는 그녀를 더욱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그냥 못 본 척 돌아서야 하는가. 법도와 예교가 그것이 현명한 길이라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사내의 입술에서 새어나오는 가느다란 숨소리를 들었을 때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소라 의원은 사람을 가려서는 아니 된다. 생명 앞에서는 귀천도 원수도 없는 법이다. 그녀의 망설임은 짧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겉옷을 벗어 사내의 몸 위에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작은 책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지만 사내의 팔을 어깨에 두르고 온 힘을 다해 그를 부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눈길은 미끄럽고 사내는 무거웠습니다. 몇 번이나 함께 넘어지고 구르기를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소리는 입술을 깨물어 피맛을 느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생명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의원의 딸로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한참의 사투 끝에 그녀는 마침내 사내를 자신의 초가집으로 끌고 올 수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산을 삼킨 뒤였습니다. 소리는 마지막 남은 장작을 털어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방 안은 금세 훈훈한 온기로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사내의 젖은 비단옷을 조심스레 벗겨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내의 가슴팍에 새겨진 용의 형상을 한 작은 흉터인지 문신인지 모를 것을 보았지만 감히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깨끗한 무명옷을 그에게 입히고 얇은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존귀한 사내가 조선에서 가장 천대받는 여인의 누추한 아랫목에 누워있는 기묘한 풍경이었습니다. 소리는 자신이 아껴두었던 아버지의 유품 중 가장 귀한 약초 상자를 열었습니다.
언젠가 위급한 환자를 위해 쓰리라 다짐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인삼과 복령을 꺼내어 탕약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약초 다리는 구수한 냄새가 방 안에 퍼져나갔습니다. 밤새 끙끙 앓던 사내는 다음날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으로 낯선 방의 천장과 자신을 내려다보는 한 여인의 그림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누구인가? 여긴 어디인가? 기억을 더듬으려 했지만 머릿속은 하얀 안개로 뒤덮인 듯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충격이 그의 기억을 앗아간 것이었습니다. 정신이 드십니까? 소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사내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만에야 그는 자신의 이름인 듯한 한 글자를 겨우 내뱉었습니다. 현쉼, 어지럽다는 뜻이었을까? 아니면 어렴풋이 떠오른 이름의 한 글자였을까? 소리는 그가 스스로를 현이라 부른다 생각했습니다. 소리는 그 이름이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지만 굳이 캐묻지 않았습니다. 현나리, 우선 이 죽부터 드십시오. 그녀는 정성껏 끓인 흰죽을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현이라 불린 사내 임금위원은 생애 처음으로 느껴보는 낯선 따뜻함 속에서 아무런 의심 없이 그녀가 내민 죽을 받아들었습니다. 궁궐의 수라상이 아닌 역적의 딸이 끓여낸 멀건 흰죽 한 그릇이 얼어붙었던 그의 몸과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리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서 며칠이 흘렀습니다. 현이라 불리는 사내는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해내려 애썼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짙은 안개에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궁궐의 화려하지만 차가운 침전이 아닌 이 누추하지만 온기가 도는 방 안에서 그는 태어나 처음으로 타인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소리는 그가 누구인지 묻지 않았고 그는 자신의 과거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묵묵히 한 사람은 약초를 다리고 다른 한 사람은 그것을 마시며 기묘한 동거를 이어갔습니다. 소리는 끼니 때마다 정성껏 흰죽을 쑤었고 현은 흙바닥에 앉아 묵묵히 그릇을 비웠습니다. 그 모습은 조선의 지존이라기보다 그저 길 잃은 나그네와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끔찍한 고통이 다시 현을 덮쳤습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격렬함이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쥐고 방바닥을 굴렀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고 입에서는 짐승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창백하게 질린 그의 모습을 본 소리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풍병이나 한기가 아니었습니다. 소리는 직감했습니다. 그의 몸속 깊은 곳에 무언가 근원적인 불균형과 막힌 기운이 자리하고 있음을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아버지의 유품 중 가장 소중히 간직해온 칠이 벗겨진 작은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둠 속에서도 은은하게 빛나는 한 첩의 은침이 고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아버지에게서 배운 의술의 정수이자 지금껏 감히 누구에게도 사용해 본 적 없는 비기였습니다. 나리, 송구하오나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일을 믿으셔야 합니다. 현은 고통 속에서도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역적의 딸이 감히 자신에게 침을 놓으려 하다니. 하지만 소리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에 찬 눈이 아니라 병마와 싸우는 의원의 눈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리는 호롱불 아래에서 은침 하나를 뽑아 들었습니다. 그녀는 의서에 적힌 혈자리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을 감고 손끝의 감각에
모든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현의 이마와 목덜미를 스치며 막혀있는 기의 흐름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게 침을 꽂아 넣었습니다. 놀랍게도 바늘이 꽂힌 순간 머릿속을 내리치던 망치질 같은 고통이 잠시 멎는 듯 했습니다. 소리는 침을 놓은 채 밖으로 나가 눈을 한 웅큼퍼와 끓이던 물에 국화와 쥐오줌 풀뿌리를 넣고 달였습니다. 마음을 안정시키고 깊은 잠을 돕는 약차였습니다. 혀는 조금 진정되었지만 여전히 얕은 잠 속에서 신음했습니다. 그는 잠꼬대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왕관의 무게, 아무도 믿을 수 없다. 끝없는 거짓. 그것은 기억을 잃은 자의 말이 아니라 영혼 깊숙이 새겨진 고뇌의 편린이었습니다. 소리는 그의 곁에 조용히 앉아 그 말들을 경청했습니다. 그녀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았습니다. 대신 약초를 다리는 불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날이 겨울 눈에 휘어지는 저 소나무는 꺾이지 않습니다. 단단함이 아니라 그 휘어지는 유연함이 생명을 지키는 법이지요. 나리의 고통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목소리에는 상처받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이해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현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지끈거리던 통증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를 올가매던 정신적인 고통의 사슬이 느슨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떴습니다. 자신을 내려다보는 소리에 맑은 눈동자. 그는 이 여인이 단순한 촌부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의술과 지혜는 궁궐의 그 어떤 어이보다 깊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안개 같던 그의 기억 속에서 섬광이 일었습니다. 궁궐의 모습, 옥좌, 신하들의 얼굴, 그리고 자신의 이름, 이헌,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추한 방문이 거칠게 활짝 열렸습니다. 눈보라를 헤치고 들이닥친 것은 갑옷을 입고 칼을 든 내금이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뒤에는 창백하게 질린 지방 수령과 함께 오만하고 냉정한 표정의 최어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랫목에 누더기 같은 무명옷을 입고 있는 임금과 그 곁에 침통을 들고 앉아 있는 소리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천한것 내년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최어이의 고함이 방을 찢었습니다. 역적의 딸년이 요사스러운 술법으로 감히 용체의 손을 대다니 당장 전연을 포박하라. 그는 자신의 무능이 탈로 날까 두려워 모든 죄를 소리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군사들이 칼을 빼들고 소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소리는 전신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가 정말 임금님이셨다니 두려움이 뼈 속까지 스쳤지만 소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이마를 조아렸지만 목소리만은 단단했습니다. 송구하옵니다. 전하, 허나 전하의 옥체는 단순한 풍병이 아니옵니다. 오랜 세월 쌓인 독소와 극심한 심려로 기혈이 막혀 그녀는 자신이 본 진실을 외쳤습니다. 그녀의 진단은 최어이의 권위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군사들이 그녀의 팔을 잡으려던 순간 방 안을 울리는 장엄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멈추어라. 모든 것이 얼어붙었습니다. 현이 아니 조선의 임금 이헌이 아픈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옷은 비록 남루했으나 그 눈빛은 천하를 호령하는 제왕의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분노로 타오르는 눈으로 최어이를 노려보며 떨고 있는 소리를 자신의 등 뒤로 감쌌습니다. 이 아이가 짐의 목숨을 구했다. 그 한마디에 방 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최어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헌은 자신의 기억이 완전히 돌아왔음을, 그리고
이 여인이 자신을 구한 생명의 은인임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군사들에게 명했습니다. 모두 물러가라. 그리고 짐은 환궁하겠다. 이 아이와 함께 최어이가 기겁하며 반대했습니다. 전하 아니되옵니다. 어찌 역적의 잔당을 궁궐에. 허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녀는 의원이다. 하지만 헌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소리를 의녀로 삼는 것은 조정의 거센 반발을 부를 것이며 허대감을 위시한 세력들에게 빌미를 줄 뿐이라는 것을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아이는 짐의 옥체를 돌볼 시계로서 짐을 따른다. 수라간의 임시 나인으로 입궁시켜 짐의 약차와 수라를 전담케 하라. 그것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교묘한 명이었습니다. 의녀가 아닌 나인의 신분으로 그러나 임금의 곁에서 비밀리에 치료를 계속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최어이와 허대감의 무리들은 분노했지만 왕의 뜻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리산에 버려진 딸 소리는 아버지의 낡은 침통과 약초 꾸러미를 든 채 자신을 멸시하던 세상을 뒤로하고 조선에서 가장 높고도 위험한 곳 한양의 궁궐로 향하는 어가에 올랐습니다. 굳게 닫힌 걸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소리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구원이 아니라 더 혹독한 시련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궁궐의 생활은 낯설고도 차가웠습니다. 매일같이 마주하는 수많은 궁인들의 무표정한 얼굴과 엄격한 법도는 지리산의 겨울 바람보다 오히려 더 살을 내는 듯했지요. 하지만 소리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라간의 가장 낮은 나인의 신분으로 위장한 채 오직 임금 헌의 옥체를 돌보는 일에만 조용히 전념했습니다. 그녀가 정성껏 달여올리는 따뜻한 약차와 독소를 제거하는 담백한 약선은 헌의 몸을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끈거리던 두통의 발작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무엇보다 밤마다 그를 괴롭혔던 악몽이 잦아들며 비로소 깊은 잠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용안의 화색이 돌자 조정의 분위기 또한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맑아진 헌은 비로소 자신을 올가매고 있던 보이지 않는 사슬들을 직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문득 그 안개 낀 숲속에서 자신을 부축하던 가녀린 손길과 역적의 딸이라 속삭이던 비통한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즉시 믿을 수 있는 내관에게 명하여 수년 전소리의 아버지여의 민연필이 연루되었던 그 끔찍한 역모 사건의 기록을 다시 가져오라 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의금부의 기록 서류들은 밤늦도록 헌의 편전부를 밝히게 했습니다. 읽어 내려갈수록 헌의 미간은 깊게 찌푸려졌습니다. 증거라곤 고작 서체조차 불분명한 밀서 한 장과 혹독한 고문에 못 이긴 어린 노비의 거짓 자백뿐이었습니다. 당시 민어이의 충절을 변호했던 소장파 신료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묵살되었고 사건은 이상할 정도로 신속하게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총지휘하며 가장 큰 목소리를 냈던 이가 바로 현 영의정 허대감이라는 사실이 헌의 심장을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혔습니다. 헌은 이것이 단순한 오판이나 실수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허 대감은 선왕 시절부터 외척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휘둘러 왔으며 자신이 즉위한 이래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며 자신을 유약한 군주로 만들려 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어쩌면 소리의 아버지는 그 거대한 권력 다툼 속에서 무언가를 알았기에 혹은 너무 강직했기에 희생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의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헌은 즉시 승정원의 명을 내려 당시 그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살아남은 이들을 비밀리에 다시 추적하도록 했습니다.
칼날 위를 걷는 듯한 위험한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시각 소리는 임금의 처소 한 구석에 마련된 작은 약탕실에서 최어이가 이전에 처방했던 약재 찌꺼기들을 몰래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계라는 신분을 이용해 내의원 약방에 남겨진 기록과 약재들에 접근할 수 있었지요. 그녀의 코끝을 스친 것은 아주 미세하지만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그것은 분명 길을 보하는 귀한 약재인 부자후즈였으나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최어이는 이 약재를 임금의 기력을 돋우기 위해 아주 소량씩 탕약에 썼다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아버지의 의서에서 읽은 구절을 기억해냈습니다. 부자는 그 자체로 독성이 강해 법제 발제 과정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다른 몇 가지 약재와 섞이면 그 독성이 예측할 수 없이 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소리는 며칠 밤낮으로 아버지의 의서를 뒤지고 약방의 기록을 대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숨이 멎을 듯한 하나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최어이가 쓴 그 부자는 그 자체로는 약효가 미미했으나 만약 임금의 수라에 자주 오르는 한 가지 향신료 바로 정향띵형과 만나게 되면 그 즉시 기혈의 흐름을 막고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맹독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서서히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매일의 수라상을 통해 사람을 쇠약하게 만드는 가장 교묘하고도 잔인한 독이었습니다. 소리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오랜 시간에 걸친 독살 시도였습니다. 그녀가 숲속에서 만났던 현의 그 끔찍한 고통. 그것은 단순한 지병이 아니라 바로 이 독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발견한 의서의 구절과 약재 찌꺼기를 들고 떨리는 걸음으로 헌의 편전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거대한 음모와 맞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고 진실을 밝히려는 의원의 결의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소리의 보고를 받은 헌의 눈에서 불꽃이 일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자신의 지병을 단순한 과로로 치부하며 실제로는 독이 든 처방을 비방이라 속여 올린 최어의 그리고 그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며 자신을 허수아비 왕으로 만들려 했던 허대감. 그 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소리의 아버지까지 허는 즉시 어좌에 앉아 편전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허대감과 최어이가 아무것도 모른 채 오히려 임금의 건강이 좋아진 것을 자신들의 공으로 돌리려는 듯 의기양양하게 입궐했습니다. 궐 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시위처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허는 옥좌에서 소리가 가져온 약재 찌꺼기와 아버지의 낡은 의서를 허대감의 면전에 던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영의정. 대감의 얼굴이 삽시간에 굳어졌습니다. 화는 났지만 궁궐 전체를 울리는 추상 같은 목소리로 모든 진실을 밝혔습니다. 자신의 지병을 악화시킨 독의 정체와 수년 전 소리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몬 조작된 영모 사건의 진실을. 최어이는 그 자리에서 새하얗게 질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벌벌 떨며 그 비방이라 불린 처방은 모두 허대감이 가문의 빅이라며 은밀히 알려준 것이라 실토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권력에 눈이 멀어 그 약재들의 상극상콕 관계를 애써 외면했을 뿐이라고 울부짖었습니다. 허대감은 끝까지 발뺌하려 했습니다. 역적의 딸려니 요설로 조정을 이간질하는 것이라 소리쳤지요. 하지만 바로 그때 훤히 비밀리에 찾았던 민어이의 마지막을 지켜본 늙은 의금부 관리가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민어이가 죽기 직전 음식으로
옥체를 해하려는 이라는 유언을 남겼으며 허대감이 그 유언을 덮어버렸다고 증언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드러나자 허대감의 오만하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오랜 탐욕과 무서운 권력욕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일제히 허대감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진노한 임금의 명은 단호하고도 엄중했습니다. 허대감의 모든 관직을 박탈하고 가문의 자기 또한 거두어라. 전 재산을 몰수하여 굶주린 백성들을 위한 구휼미로 풀라. 또한 국본을 어지럽히고 충신을 모함한 그 죄를 물어 머나먼 절에고도 제랄구도로 유배 보내어 다시는 무틀 밟지 못하게 하라. 또한 임금을 기만한 최어의 역시 내의원 직위에서 파면되어 의금부 옥사에 갇혔습니다. 그들이 평생 쌓아 올린 권세도 명예도 재물도 모두 하룻밤의 꿈처럼 사라지고 그들에게 남은 것은 차가운 돌바닥 위의 고독과 씻을 수 없는 치욕뿐이었습니다. 인과응보, 그것은 하늘의 이치였지요.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후 궁궐에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소리의 아버지 민현필어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신원생윤되었습니다. 잃어버렸던 벼슬이 복권되었고 임금은 친히 충절존젤이라는 시호를 내려 그 넋을 위로했습니다. 소리는 더 이상 천대받던 역적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허는 소리를 편전으로 불러 그녀를 내의원의 정식 의녀로 임명하고 헤아릴 수 없는 금은보화와 비옥한 토지를 상으로 내렸습니다. 모든 신하가 그녀의 공을 칭송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조선에서 가장 고귀한 여인 중 하나가 된 것이었습니다. 허는 소리가 자신의 곁에 남아주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녀의 지혜와 의술이 궁궐에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단순한 의원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치유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그 모든 부귀영화를 사양했습니다. 그녀는 헌의 앞에 엎드려 눈물 어린 목소리로 아뢰었습니다. 전하, 소인의 소원은 궁궐의 안락함이나 높은 벼슬이 아니옵니다. 바라옵건대 소인을 다시 지리산 기슭 소인이 자라난 그 외딴 마을로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훤히 의아해하며 묻자 소리는 맑은 눈으로 임금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전하께서 주신 상으로 그곳에 작은 해민서를 열고 싶사옵니다. 돈이 없어 약 한 천 못 구하고 신분이 천하다는 이유로 멸시받는 백성들, 한때에 저처럼 버림받은 이들을 돌보고 싶사옵니다. 그것이야말로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님의 뜻을 잇는 길이라 믿사옵니다. 그 말에 허는 더 이상 그녀를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권력의 가장 높은 정점에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음에도 기꺼이 가장 낮은 곳을 택한 그녀의 마음을, 그것이야말로 자신을 옥죄던 권력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 진정한 힘임을 깨달았습니다. 허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그녀의 숭고한 뜻을 윤허했습니다. 그는 해민서 건립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 약속하며 자신의 곁에 두었던 옥패유패 하나를 풀어 그녀에게 하사했습니다. 이것은 짐의 뜻이니 그 누구도 너의 일을 방해하지 못할 것이다. 부디 강건하여라. 소리는 눈물로 그 옥패를 받들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마침내 되찾은 삶의 무게였습니다. 소리가 떠난 궁궐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함은 예전의 공허함이나 불안함과는 달랐습니다. 허는 비로소 진정한 왕으로서 바로 섰습니다. 그는 허대감의 잔당을 숙청하고 소리의 아버지를 변호했던 강직한 신료들을 등용하며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머리는 맑았고
마음은 강건했습니다. 더 이상 그는 독에 중독된 나약한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리산 기슭에는 어김없이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억울함과 편견 고통의 상징이었던 그 자욱한 안개는 흔적도 없이 거치고 산천은 연두빛 새싹으로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마을 어귀 소리가 살던 누추한 초가집이 있던 자리에는 백성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깨끗한 기와집의 해민서가 들어섰습니다. 소박한 무명 한복을 입은 소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해민서 마당에서 동네 아이들에게 약초 구별하는 법을 다정하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이것은 상처를 낫게 하는 쑥이란다. 이것은 열을 내리는 치자나무 열매고.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해민서의 낮은 담장을 넘어 봄바람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한때 그녀를 역적의 딸이라 손가락질하고 멸시했던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아픈 곳이 있으면 가장 먼저 해민서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소리에 침을 맞고 그녀가 정성껏 다려주는 탕약을 마시며 병을 고쳤습니다. 소리는 그 누구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그들을 보살폈습니다. 소리는 문득 고개를 들어 맞고 투명하게 갠 봄 하늘을 바라보며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었지만 마침내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같은 시각 저 멀리 한양의 궁궐에서도 허는 산더미 같은 정무를 마치고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소리가 가르쳐준 방식대로 내관이 아닌 그 자신이 직접 덮어 말린 맑은 노란빛의 국화차가 담긴 찻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찻잔을 들어 그윽한 향기를 맡았습니다. 지긋지긋하던 두통은 이제 그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임금의 미소에도 소리의 미소에도 더 이상 고통의 그림자는 없었습니다. 한 사람은 권력의 무게를 이겨내고 다스리는 법을 배웠고, 한 사람은 깊은 상처를 딛고 일어서 타인을 치유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안개 낀 숲속에서 만났던 두 외로운 영혼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통해 진정한 치유를 얻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복되고 오래도록 기억될 이야기였답니다.